그런데 이렇게 완전 블라인드형으로 가게 되면은 남편이 뭐 좀 모아놨겠지 뭐 주식도 좀 하는 거 보니까 재테크 좀 하겠지. 그리고 또 네. 남편은 아이 뭐 아내가 뭐 적금 좀 많이 들어놨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될 때 돈을 까는 경우가 야 그치. 우리 집 사야 된다. 얼마나 그래. 모아놨어? 야 얼마나 모아놨어? 네. 그러면 아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없어요. 이거는 사실 부부의 올바른 경제 관리는 아니다. 수많은 경알못의 멘토이자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맞벌이 가정의 고민을 좀 풀어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주변에 요즘에 혼자 벌기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데 주변에 좀 접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 과거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 버는 소득은 저축하고 한 사람 버는 소득은 쓴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이 시너지를 못 내는 경우가 너무 같이 많습니다. 버는데도. 네, 네. 왜 그러냐면 같이 번다는 게 우리가 같이 버니까 빨리 한 사람 걸로만 생활하고 한 사람 거를 저축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자 이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당장 돈 들어오는 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금 생활을 좀 더 풍족하게 가자. 쓸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서의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비에서. 네, 그리고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결과값분의 나누기 사실 기대값인데 기대값이 분모값이 커지면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이 뭐냐면 눈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외벌이 때와 같은 기대로 살아야 이게 경제적 안정이 되는데 우리가 소득이 2배가 됐네? 야 그럼 우리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좀 매년 가고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높이게 되면은 사실 맞벌이의 시너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뭐 내가 많이 누리고 살지 않느냐. 그럼 많이 또 어쨌든 현재를 즐기면서 하는 거 아니냐. 벌어서 어디다 쓰냐. 뭐 벌어서 뭐 하냐. 결국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맞죠.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금 의식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공금이거든요. 그러면 공금이라는 거는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장님도 혹시 맞벌이 네, 하시죠? 저 맞벌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저희는 같이 하나요? 서로 공유는 하는데 쓰는 건 별도로 쓰고. 별도로 또 쓰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돈 관리가 한 4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오픈돼 있는 서로. 뭐든지 쓰는 거 저축하는 걸 완전히 오픈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완전 오픈형이 아니라 일방적인 오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일방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데 남편 월급 얼마고 보너스 얼마고 다 알고 자기 월급 얼마고 보너스 월급 다 아는데 오픈은 돼 있는데 자기만 아는 거야. 근데 이게 꼭 과거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형태가 돈을 또 빨리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요 2가지 형태가 아닌 최근 같은 경우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아닌데도 월급은 서로 알고 대략 뭐 하는지는 아는데 야 보너스 인센티브는 알려고 하지 마. 뭐 약간 요런 형태. 그러니까 그쵸, 일부는 아무래도. 블라인드인데 일부만 오픈돼 있는. 아마 우리 차장님이 약간 그런 쪽이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요런 형태가 있고 최악은 이제 완전 블라인드 비밀형.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 얼마 버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 얼마 버는지 몰라요. 근데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문제인 게 뭐냐면 부부라는 개념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경제인 생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완전 블라인드형으로 가게 되면은 남편이 뭐 좀 모아놨겠지 뭐 주식도 좀 하는 거 보니까 재테크 좀 하겠지. 그리고 또 네. 남편은 아이 뭐 아내가 뭐 적금 좀 많이 들어놨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서로 집을 사야 될 때 돈을 까는 경우가 야 그치. 우리 집 사야 된다. 얼마나 그래. 모아놨어? 야 얼마나 모아놨어? 네. 그러면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부부의 올바른 경제
관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도 좀 한 단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요. 지금 1, 2, 3 중에 3번인데 조금 더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한 사람이 좀 관리를 하더라도 좀 목표를 하나로 놓고 좀 가는 게 어떨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부부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문제점이 그러니까 내가 내 비자금 있고 내 맘대로 쓰겠다라는 돈을 갖겠다는 차원에서는 안 돼. 나 저 보너스 나오는 거는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싶어. 뭐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가정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즘 뭐 집값이 좀 비쌉니까? 그쵸, 예. 거기다가 또 노후 준비해야죠. 이러다 보면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진짜 20대 초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좀 상호 오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역시 돈줄남답게 좀 차분하게 혼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저는 것 그냥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이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지. 난 혼낸 마음에 적이 찔리고 없어요. 있어요. 혼낸 네. 적이 없는데 네. 희한합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부가 같이 버는데 우리 이만큼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이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게 너무 되는데 많이 들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게 소득과 지출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 지출, 저축, 뭐 투자일 수 있고 요 세 가지가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 번다, 얼마 보너스 탄다, 아내가 얼마 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부부간에 공통적으로 우리 가구가 우리가 뭐 2인 가구다, 3인 가구다, 우리 가구의 소득이 월 평균 얼마구나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저축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가를 알아야 뭐가 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퇴직금을 타가지고 치킨집을 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치킨집 열었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뭐 바쁘죠. 막 배달도 뭐 배달 나가는 음식도 챙겨야 돼. 막 또 치킨 튀겨야 되죠. 뭐 가게에 오는 손님 맞이해야 되죠. 막 정신 없잖아요. 예. 과연 그날 마감하면서 오늘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오늘 비용이 나갔고 얼마의 수익이 남았고라는 걸 장부에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치킨집을 써야 하는. 될 것 같은데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처음엔 좀 써요. 막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너무 바쁘면 정신 없는 거야.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차피 뭐 이 돈 뭐 내가 모자라면 내가 꼬라박든지 아니면 남으면 내가 갖고 오는 거 다 내 건데 뭐 이런 생각. 이게 공금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과연 매출과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 가게 경영 활동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방향이 잘못되면서 가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누군가 3명의 투자자가 눈이 시퍼렇게 야, 이 돈 줄 테니까 제대로 해서 저기 배당을 해줘. 네. 이러고 만약에 투자를 3명한테 받아가지고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적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이건 무조건 적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매출, 수익, 비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할까 계산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정말 이거를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갖고 와보자. 맞벌이 부부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제가 그쵸. 봤을 때는 맞벌이 부부는 절대 개인이 아니다. 왜냐? 아내와 나, 뭐 남편과 나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는 어쩌면 은퇴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그 미래에 시퍼렇게 눈 뜨고 바라보는 미래의 나라는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 주주가 나한테 돈을 맡긴 거야. 야, 네가 좀 돈 잘 관리해가지고 과거에 나한테 돈을 맡기고 그 미래의 나라는 주주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돈을 갖다 다 쓴다? 마음대로 한다? 이거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이 공금 의식이라는 게 뭐냐? 공금 의식을 갖는 사람은 회계를 한다는 거지. 예. 이 회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맞벌이 부부분들,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 경제는 주식회사구나. 그 주주는 미래의 나구나. 오늘 좀 말이 잘 되네요, 제가. 예. 근데 요런 개념을 갖고 돈 관리하면 쉬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회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 말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남들 다 이제 또 주식도 하고 있고 뭐 코인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주변에 보다 보니까 뭔가 모아야 되는데 방법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방송인 예능인 유재석 씨가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주식 코인 하나도 안 한다. 무조건 수입에 소비 빼고는 다 저축한다. 지석진 씨가 옆에서 하도 종목을 찍어줘도 나는 절대 주식 같은 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야 그 사람은 돈을 왕창 많이 버니까 워낙 많이 버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늘어나니까 저축해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맞아요. 저축만으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뭐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간다, 우리의 자본을 늘려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청약을 했어요. 자, 한 3년 후에 청약을 하고 싶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쌓이면 그때 한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다음에 한 7년 후에는 입주하고 싶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가 5년 후에 당첨이 된다면 그때 계약금 20% 넣고 중도금 50% 대출 받아서 잔금까지 갔을 때 과연 내가 잔금에 그 집을 입주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전세를 줄 거냐 뭐 이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저축을 하는 사람은 딱 답이 나와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뭐 내 금액 중에서도 뭐 한 70% 이상은 저축하고 한 20%, 20%만 주식한다. 그러면 그분은 답이 나오죠. 대충 언제쯤 이게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주식만 하시게 되면 수익률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내가 몇 퍼센트 먹었냐? 사실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사실은 예측 가능하게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해보셨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우리가 보통 리스크 러버라고 하는데 막 리스크를 너무 사랑한다. 막 뭐 아니면 나는 도다. 뭐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60-70% 이상은 예적금으로 꾸준히 돈을 모아가고 그 중에 20-30%를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몇 년 후에는 얼마쯤 성장하겠구나, 몇 년 후에는 얼마쯤 성장하겠구나, 언제쯤 내가 내 집 마련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마시고 선저축, 강제저축으로 무조건 정기적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 자체도 무서우니까 진짜 그 이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서 또 15.4% 떼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ISA 계좌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ISA 계좌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서민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400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400만 원 넘어가더라도 15.4%가 아니라 9.9%밖에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5년 6년 이렇게 저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절약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3년 이상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3년이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3년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3년 안에 무슨 돈 쓸 일이 생길지 몰라. 여러분, 진짜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년 안에 내가 돈을 모았던 돈을 왕창 빼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3년 이상 했어. 그러면 그때 그냥 ISA를 해서 그냥 이자 소득세라도 안 내는 게 좋았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설사 ISA 했다가 내가 3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축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 제가 아까 맞벌이 부부들이 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냐면 당신 얼마 적금해, 나 얼마 적금해. 이게 딱 돼야 우리 부부가 몇 년 후에 확정적으로 얼마 정도의 자본이 늘어나겠구나. 이걸 알아야 뭐 청약 전략을 세우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든 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좀 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산 배분
방법 아니면 뭐 통장 관리 방법 이렇게 좋은 상품 추천도 괜찮고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김에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나는 그냥 주식만 해갖고 어떻게 수익률만 좀 어떻게 좀 띄워볼까 그 생각만 했는데 차곡차곡 이렇게 돈을 쌓는 게 기본이 돼야만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증권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자기 위험 성향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공격 투자형, 뭐 리스크 러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적극 투자형 있고 그다음에 약간 뭐 중립형도 있고요. 중립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완전 안전 지향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위험을 테이크하고 싶지도 않은 분.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안정 지향형이 있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안정 지향형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안정 지향형인데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안정 지향형. 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에 정말 모든 자산을 쏟아부으려면요. 네. 막말로 여러분의 멘탈이 그 돈이 50% 날아가도 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리스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극도로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 30%가 이거. 그래서 아예 뭐 주식은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예적금이 일단은 공격 투자형이나 적극 투자형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위험 중립형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최소한 위험 회피형이다 그러면 그냥 100% 예적금 하시는 게 맞고요. 안정 지향형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 90% 이상은 예적금 하고 10%를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맞고 이제 중립형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60% 정도 예적금 하시고 3, 40% 정도를 어떻게 보면 그 위험 자산에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죠. 해외 주식 한 30%, 그다음에 한 10% 정도 국내 주식.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국내 주식은 오르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돼 있고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1년도에 최고점 대비해서 뭐 나스닥이나 뭐 S&P 500은 당연히 110% 이상을 돌파했는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80%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양극화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물결 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주식 30, 국내 주식 10%. 네네. 자, 그러나 주식 시장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투자라는 건 뭐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22년도부터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다면은 어땠을까요?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났죠. 그렇죠. 예. 적당히 현금화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판단하시면. 근데 22년, 23년도에 주식 안 사고 있다가 올해 이제 막 주식을 산 거야. 그런 그 거 많을 것 약간 맛을 같은데. 봤어. 야, 역시 내가 이걸 주식을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주식이라는 말이 거꾸로 얘기하면 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이 하반기에 있을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가 제대로 시장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 시장에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3천만 원 주식에 넣으시려면 7천만 원 예금이 있는 사람만 넣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넣으려면 주식시장에 한 6천 원 예금이 있는 사람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300만 원만 하시고 1,600, 1,700은 예금을 하시고 이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이제 네. 작년 재작년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꼭 가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 성향도 잘 파악한 뒤에 좀 예금을 기본으로 해서 좀 그렇죠. 나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좋습니다.